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는 들국화입니다. 오늘은 1952년에 에덴의 동쪽을 발표하여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백에 대한 소개와 그의 단편집 긴 골짜기에 수록된 작품 붉은 망아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붉은 망아지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캘리포니아주의 셀리너스 계곡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곳에서 보낸 탓인지 그의 작품에서는 다분히 향토적인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스타인백 스스로도 나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1919년 17세가 되어 셀리너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부근의 제당 공장 실험소에 1년간 근무하다가 이듬해에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쁜 농사일이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사히 졸업할 수가 없었고, 이러한 경험은 훗날 작품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의 삶 자체에 몰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조부는 대단한 독서가였는데요. 그 영향 때문인지 일찍부터 독서에 열중하여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미국 작가를 비롯한 세계적인 문호들의 작품을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함께 창작 수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몇 편의 습작을 발표하였지만 초기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5년 대학을 떠나 작가가 되기 위해서 뉴욕으로 진출했는데요. 작품이 팔리지 않게 되자 시류에 빠져서 이듬해에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1937년에 생쥐와 인간을 발표하고 작가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을 필두로 1939년에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분노의 포도를 발표하여 일시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해에 43만 부나 팔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1940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시적인 침체기에 빠져있던 스타인백은 다시 1952년에 에덴의 동쪽을 발표하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붉은 망아지는 주인공 조디 소년이 겪게 되는 농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편이 시사해주는 바는 스타인백의 어린 시절이 곧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농장에서의 일상적 체험과 가족 간에 오가는 따사로운 애정이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장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독특한 정서를 섬세한 필치로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적 수법은 곧 당시에 미국 농촌 사회가 겪어야만 했던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혼란을 간과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 농부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서 대응하는 모습에 일종의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의 진실된 면모가 부각될 수 있었고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그들 선조들의 삶이 보여주는 생생한 농촌 생활을 떠올리면서 작품 감상하시겠습니다.
붉은 망아지 존 스타인백. 날이 새자 빌리버그는 오두막집에서 나와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어깨가 다부지고 무릎이 밖으로 구부러졌으며 키가 작달막한 사나이이다. 해마의 수염 같은 수염을 들이우고 손은 유별나게 넓적한데 손바닥에는 근육이 붙어서 통통해 보였다. 잿빛 눈매에서는 침울한 기색이 엿보였으며 모자 밑으로 나온 머리카락은 까칠하고 기름기가 없었다. 셔츠 자락을 바지 속에 몰아넣고 혁대를 늦추었다가 다시 졸라맸다. 혁대 구멍들은 닳고 닳아서 그 주변이 윤이 나 보였는데 이것은 빌리가 몇 해 동안에 살이 찌면서 배가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날씨를 보고 나서 그는 손가락을 콧등에다 대고는 번갈아 양쪽 코를 기운차게 풀었다. 그러고 나선 두 손을 비비면서 마구간 쪽으로 걸어갔다. 마구간에 들어서자 두 마리의 말에게 다정스런 말을 건네면서 소울질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 아침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빌리는 빛과 소를 걸목 위에 얹어놓고 아침을 먹으러 식당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의 걸음걸이는 침착했다.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느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식당에까지 갔을 때에도 아직 티플린 부인은 계속 종을 울리고 있었다. 티플린 부인은 그를 보자 반백이 다 된 머리를 약간 숙여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빌리는 계단에 앉았다. 까닭은 일꾼의 신분으로서 주인보다 먼저 식탁에 앉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는 주인이 장화를 신느라고 발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종소리가 높이 울리자 조디는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소년이다. 머리카락은 먼지에 덮인 노란 풀잎 같았고 수줍은 잿빛 눈매에다 생각에 잠겨있을 때에는 오물거리는 입을 가지고 있었다. 종소리가 그를 잠에서 깨웠다. 시끄러운 종소리를 무시한 채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조디는 물론 그가 알고 있는 그 누구도 그런 짓은 할 수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잠옷을 벗었다. 단숨에 푸른 사각 무늬의 셔츠와 내리다지 옷을 입었다. 아직 여름이다. 지나간 계절이 아니었으므로 귀찮게 구두까지 신을 필요는 없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세면대 앞에서 일을 끝내고 조디가 난로 쪽으로 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조디는 세수를 하고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걷어 올렸다. 세면대 앞을 떠나려는 조디는 수줍은 듯 눈길을 피했다. 곧 머리를 깎아야겠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밥상을 차려 놓았으니 빨리 방으로 들어가거라. 빌리도 들어오게. 조디는 긴 식탁 앞에 앉았다. 흰 식탁보가 여러 번 거듭된 세탁으로 인해서 군데군데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얇아졌다. 큰 접시에는 달걀 부침이 여러 줄로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 조디는 자기 접시에 3개를 옮겨놓고 다시 두껍게 자른 베이컨 3조각을 담았다.
달걀 노른자에 있는 핏기 묻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도려냈다. 빌리버그가 발소리를 울리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그건 먹어도 괜찮아. 수탉이 남기고 간 흔적이야. 빌리가 일러주었다. 그러자 키가 크고 엄격하게 생긴 조디의 아버지가 들어섰다. 마루 위를 걷는 발소리를 듣고 조디는 곧 아버지가 장화를 신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하나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식탁 밑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식탁 위에 걸려있는 등불을 껐다. 창문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담뿍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빌리는 오늘 말을 타고 어디로 가는 듯했다. 조디도 따라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이라면 조디는 두말 않고 그대로 따랐다. 칼 디플리는 자리에 앉자 달걀 접시에 손을 뻗쳤다. 빌리, 소를 몰고 갈 준비는 다 되었는가? 밑에 우리에 몰아 넣었습죠. 저 혼자서도 몰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네 혼자도 할 수야 있겠지. 그러나 인간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필요한 법이야. 때로는 목이 컬컬할 때도 있을 테니까. 칼 디플리는 오늘 아침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조디의 어머니가 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당신 몇 시쯤 돌아오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셀리너스에 가면 몇 사람 만나기도 해야 할 테니까 아마 해전엔 못 돌아올 거야. 달걀도 커피도 커다란 비스킷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없어졌다. 조디는 두 사람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말에 올라 우리로부터 6마리의 늙은 젖소를 끌어내어 셀리너스 쪽을 향해 산을 넘어 몰고 가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 늙은 젖소를 도살장에 팔러 가는 길이다. 두 사람의 모습이 산마루 위에서 사라지자 조디는 집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갔다. 두 마리의 개가 기뻐서 등을 구부린 채 이빨을 드러내며 집 모퉁이를 돌아서 달려왔다. 조디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더블추리 머트는 순 많은 꼬리와 노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마리 스매셔는 셰퍼드이며 그 전에 이리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쪽 귀가 잘려나갔다. 남은 한쪽 귀는 셰퍼드의 귀치고는 너무 뾰족하게 서 있다. 빌리버그의 말에 의하면 한쪽이 없어졌을 경우 남은 쪽의 귀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 개들은 미친 듯이 인사를 하고 나서는 땅에다 코를 박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가끔 뒤를 돌아다보고 조디가 따라오는가를 살폈다. 닭장 앞을 지날 때 그들은 메추라기들이 닭과 함께 어울려서 모이를 먹는 것을 보았다. 스매셔는 닭들을 조금 몰아보았다. 지금은 양이 없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 양무리의 연습 삼아 그렇게 한 것이다. 조디는 계속해서 자기 키를 뒤덮는 채소밭을 꿰뚫고 지나갔다. 가축용 호박도 아직 푸르고 작았다. 드디어 조디는 쑥이 무성한 곳으로 접어들었다. 거기에는 차가운 샘물이 철관을 통해서 둥근 나무통으로 흘러내렸다. 그는 허리를 굽혀서 푸른 이끼가 낀 나무통 가장자리 근처의 물을 마셨다. 물맛은 이 부분의 것이 최고다. 그러고 나서 시선을 뒤로 돌려 저 밑으로 목장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제라늄 꽃으로 둘러싸인 시멘트 칠을 한 자기 집과
빌리버그가 혼자 사는 사이프러스 옆의 오두막집이 보였다. 사이프러스 밑에 놓여있는 까만 솥도 보였다. 돼지 잡을 때 물을 끓이는 솥이다. 해는 산머리까지 솟아올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가와 창고의 시멘트 벽을 비추었고 풀 위에 이슬을 빛나게 했다. 등 뒤의 키가 큰 쑥밭 속에서는 새들이 뛰면서 마른 풀잎 사이로 소리를 냈다. 산 기슭에서는 다람쥐가 찍찍거리고 있었다. 조디는 목장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때 주위의 대기 속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불안스러운 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서 무엇인가 없어지고 그 대신 낯선 새로운 것이 대치될 것만 같았다. 산 중턱 기슭에서 독수리 2마리가 땅에 닿을 듯이 낮게 날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앞서서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그 근처에 죽은 동물이 있음에 틀림없다. 조디는 그렇다고 확신했다. 소 죽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토끼인지도. 무엇이든지 간에 독수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칠 리가 없다. 모든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조디도 독수리를 싫어했다. 그렇다고 독수리를 해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죽은 시체를 처리해 주니까. 얼마 뒤 조디는 언덕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개들은 주인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뛰놀기 위하여 쑥밭에 숨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다시 채소밭을 돌아 집으로 돌아오다가 조디는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아직 채 익지 않은 참외를 발꿈치로 밟았던 것이다. 기분이 덜 좋았다. 이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찌부러진 참외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로 흙을 덮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의 더러워진 손을 붙잡고 손가락이며 손톱을 일일이 검사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해서 학교로 보내도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테니까 소용없는 노릇이다. 어머니는 조디의 손이 여기저기 터서 검게 된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 나서는 책과 도시락을 주어서 1마일 떨어진 학교로 보냈다. 오늘 아침 유별나게 조디가 말이 많다고 어머니는 느꼈다. 조디는 학교로 갔다. 가는 도중 눈에 띄는 대로 차도를 호주머니에 주워 넣었다. 그런 뒤 새라든가 또는 길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는 토끼를 만나는 대로 돌을 던져 보았다. 다리를 건너서 내거리에 이르렀을 때에 2 친구를 만났다. 이들 셋은 엉뚱한 방향으로 걷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짓을 하기도 하면서 학교 쪽으로 걸어갔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된 것이 겨우 2주일밖에 안 되어서 아이들 사이에는 아직 제멋대로 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다. 조디가 언덕에 돌아와서 목장을 다시 내려오다 본 것은 오후 4시였다. 승마용 말을 찾아보았으나 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왔다. 자기가 맡고 있는 저녁 일을 하기 위하여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문 앞 계단에 앉아서 양말을 깁고 있었다. 부엌에 내 몫에 돈옷이 2개 있다. 어머니가 말했다. 조디는 나는 듯이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되돌아왔을 때는 이미 1개와 반쪽은 다 먹고 남은 반쪽도 입속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묻기는 했으나 도넛이 한 입 들어있는 입에서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어머니는 말을 계속했다. 조디야, 오늘 저녁에는 장작을 한 통 가득히 채워야 한다. 어제 저녁에는 엉성하게 넣었지? 반 통도 안 되더라. 오늘은 차곡차곡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리고 알을 감추어둔 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찾아보아라. 내버려두면 개가 먹을라. 숲 사이에 둥지가 없나 잘 찾아보아라. 조디는 여전히 입을 우물거리면서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닭에게 모이를 뿌려주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한몫 끼었다. 조디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메추라기가 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메추라기를 쫓아버릴까봐 집 근처에서는 절대로 엽총을 쏘지 못하게 했다. 장작통에 장작이 가득 차자 자기 것으로 되어 있는 구경 22인치짜리 총을 가지고 조디는 쑥밭 가운데의 차가운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다시 한번 물을 마시고 나서는 바위며 날아가는 새며 사이프러스 밑에 있는 검은 소치며 닥치는 대로 총을 겨누어 보았다. 그러나 총은 쏘지 않았다. 까닭은 12살이 될 때까지는 탄환을 한 방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집 쪽을 향해서 총을 겨냥하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는 날이면 1년 더 총쏘기 금지는 연장될 것이다. 조디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총을 돌리지 않았다. 앞으로 2년도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아버지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건이 붙는다. 그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반감되는 것이다.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엄격한 규율이다. 저녁밥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늦게까지 먹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빌리버그와 함께 돌아왔는데 입에서는 향긋한 브랜디 냄새가 풍겼다. 조디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술이 거나해지면 아버지는 가끔 소년 시절에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곤 했던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자 조디는 난로 옆에 앉아서 수줍은 눈초리로 방 구석 쪽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실망했다. 천만 뜻밖에도 아버지가 엄격한 태도로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던 것이다. 조디, 너는 가서 자는 것이 좋겠다. 너한테는 내일 할 말이 있다. 그러나 이것쯤은 기분 나쁠 것도 없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하래도 그리 괴롭지 않다. 마룻바닥을 응시하고 있노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이 움직여서 말이 튀어나왔다. 내일 아침 무엇을 하는 걸까? 돼지라도 잡나? 조디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무렴은 어때? 잠이나 자자.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을 때에 조디는 아버지와 빌리가 큰 소리로 농담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침대에 누우면서 옆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아버지의 변명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루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건 아니야. 조디는 마구간 쪽에서 부엉이가 생쥐를 쫓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과일나무의 가지가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었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소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조디는 보통 때보다 빨리 옷을 입었다. 부엌에서 얼굴을 씻고 나서 머리에 빗질을 하고 있노라니까 어머니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밥을 잔뜩 먹기 전에는 나가서는 안 돼. 식당에 들어가서 흰 식탁보가 깔린 식탁 앞에 걸터 앉았다. 큰 접시에서 몰씬 김이 나는 핫케이크를 하나 집어다 자기 앞에 놓고 그 위에 달걀 부침을 2개 얹어 놓고 다시 핫케이크 1개를 엎은 다음 그 전체를 포크로 찔렀다. 아버지와 빌리버그가 들어왔다. 마루 위를 걷는 발소리를 듣고 2 사람이 모두 굽이 낮은 신을 신었다고 조디는 짐작했다. 그러나 미심쩍어서 식탁 밑으로 바라보았다. 날이 새었으므로 아버지는 등불을 껐다. 언제나 다름없이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빌리버그는 조디 쪽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 궁금해하는 조디의 눈초리를 피하면서 토스트를 커피에 담갔다. 칼 티플린이 무뚝뚝한 말투로 조디에게 말을 건넸다. 아침 먹고 우리들을 따라와라. 이 말을 듣자 조디는 갑자기 밥맛이 달아났다. 무엇인가 불안스런 분위기 속에서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 빌리는 자기 접시를 기울여서 엎질러진 커피를 마시고 2 손을 바지에다 문지른 다음 주인을 따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조디도 겁을 집어먹은 채 그 뒤를 따랐다. 행동보다 마음이 앞서려는 것을 억제하여 꼼짝 못하게 했다. 어머니가 등 뒤에서 아버지한테 말을 건넸다. 조디가 학교에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들은 돼지 잡을 때 돼지를 매다는 가지가 있는 사이프러스를 지나고 또 검은 무쇠솥이 있는 곳도 지나갔다. 그러니 돼지를 잡는 것은 아니구나. 태양이 산마루 위에 올라 나무들과 집들은 검고 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3 사람은 지름길을 통해서 마구간으로 갔다. 아버지가 입구의 자물쇠를 열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햇빛을 정면으로 받았으므로 그 안은 캄캄했고 건초와 말의 입김으로 인하여 후끈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구유 있는 곳으로 한 발 다가서며 이리 와 하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조디는 이제 앞을 좀 헤아릴 수가 있었다. 그는 구유 쪽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그만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붉은 망아지가 조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뾰족한 귀를 앞으로 하고 고집이 세어 보이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털은 에어데일 종의 개처럼 길고 곱슬곱슬한 데다 얽혀 있었다. 조디는 목이 메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놈을 잘 돌봐줘. 먹이 주는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외양간을 깨끗이 치우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팔아버릴 테다. 알겠니? 아버지가 말했다. 조디는 망아지의 눈망울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눈길을 떨어뜨리고 한참 동안 자기 손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디는 한쪽 손을 망아지 앞으로 내밀었다. 망아지는 잿빛 코를 가져다 대고 소리를 내면서 냄새를 맡더니 흰 이빨을 드러내어 조디의 손가락을 물었다. 머리를 아래 위로 흔드는 것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조디는 물든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말했다. 이놈 제법 물 수 있겠는데요? 2 사람은 웃었다. 무엇인가 마음이 놓이는 듯한 기분을 풍겨주었다.
칼 디플리는 멋쩍어서 밖으로 나가 산비탈 쪽을 향해 혼자서 걸었다. 그러나 빌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디는 아버지보다 빌리한테 말하기가 편하므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거 내 거지? 그는 말에 관한 한 전문가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말했다. 물론이지. 잘 돌봐주기만 한다면야. 방법은 내가 가르쳐 주지. 이놈은 아직 어려서 얼마 동안은 탈 수 없어. 조디는 물렸던 손을 다시 한번 내밀었다. 붉은 망아지가 이번에는 콧등을 두드려도 가만히 있었다. 홍당무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빌리, 이 말 어디서 샀어? 경매에서 샀어. 어떤 서커스단이 셀리너스에서 망해서 빚을 지게 되었어. 그래서 관청에서 그 서커스단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경매에 붙였지. 망아지는 코를 내밀고 머리를 흔들어서 눈을 가린 갈기털을 휘저었다. 조디가 코를 약간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안장은? 빌리버그는 웃고 나서 대답했다. 내가 깜빡 잊었었군. 이리 와봐. 그는 마구를 둔 방으로 들어가더니 빨간 색깔의 모로코 가죽으로 된 안장을 내려놓았다. 쇼에서나 쓰이는 안장이야. 쑥밭을 달릴 때는 소용없어. 경매에서 싸게 팔기에 사왔지. 조디는 망아지를 보았을 때도 그랬지만 이 안장을 보았을 때에도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기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손끝으로 번쩍거리는 빨간 가죽을 한참 동안 만져보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래도 이 말에 얹어 놓으면 훌륭하게 보일 거야. 조디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을 계속 생각해 보았다. 아직 이름이 없으면 게빌런 마운틴스라고 부르고 싶어. 빌리는 소년의 기분을 알 수 있었다. 이름이 너무 긴데 게빌런이라고만 하면 어때? 그건 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이놈에게는 좋을 거야. 빌리는 신바람이 났다. 말총을 모아두면 언젠가 그것으로 고삐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조디는 망아지가 있는 구유 쪽으로 가고 싶었다. 학교에 데리고 가도 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빌리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안 돼. 아직 고삐에도 익숙지 못해. 여기까지 데려오는데도 무척 힘들었어. 질질 끌고 오다시피 했거든. 그런데 너 학교에 갈 시간 되지 않았니? 그럼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줄 테야. 그날 오후 6 아이들이 보통 때보다 반 시간쯤 일찍 머리를 숙이고 두 팔을 놀리면서 헐레벌떡 고개를 넘어 달려오더니 집 앞을 지나서 마구간 쪽으로 곧장 뛰어갔다. 일동은 얼마 동안 머뭇거리며 말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삼스러운 감탄과 존경의 눈초리로 모두들 조디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디는 내리다지와 푸른 셔츠를 입은 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조용하기 짝이 없는 오히려 겁쟁이로 생각되었던 소년이었다. 그러나 오늘이 그는 달랐다. 아득한 옛날부터 보병은 기병에 대해 존경심을 지녀온 터로 이것은 몇 천만 년 동안 하나의 전통같이 되어 이어지고 있다. 말 위의 인간들이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걷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동등하던 조디가 기적적으로 월등해져서 자기네들 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빌라는 구유 너머로
머리를 내밀고 어린아이들의 냄새를 맡았다. 어린아이들은 제멋대로 소리를 질렀다. 왜 안 타니? 왜 말꼬리를 따와서 리본을 달아주지 않니? 언제 탈 수 있니? 조디는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기병으로서의 우월감을 느꼈다. 아직은 어려. 얼마 동안은 아무도 못 타. 빌리가 이제 고삐를 만들어준다고 했어. 그런데 조금 끌어볼 수 없니? 아직 굴레도 써보지 않은걸. 조디는 말을 밖으로 끌어내는 날은 자기만 혼자 있고 싶었다. 안장 구경하러 가자. 소년들이 빨간 모로코 가죽 안장을 보았을 때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는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안장은 쑥밭을 달릴 때는 소용없는 거야. 조디가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얹어 놓으면 멋지게 보일 거야. 쑥밭 사이를 달릴 때는 안장 없이 맨 등에 탈까 해. 안장머리가 없으면 밧줄로 소를 잡을 수가 없잖아. 보통 때 쓸 안장을 하나 더 살까? 아버지가 소몰이 하는 것을 도와 달랠지도 모르니까. 조디는 친구들 전부에게 번갈아 가면서 빨간 안장에 손을 대보게 했다. 그러고 나서는 굴레에 붙어있는 주석으로 된 목에 닿는 걸쇠며 관자놀이 부분에 닿는 진주 단추를 일일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했다. 모든 것이 훌륭할 따름이다. 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들은 제각기 마음속으로 이제 곧 저 말을 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디에게 무엇을 주면 한번 태워줄까 하고 자신이 가진 물건 가운데에서 적당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친구들이 돌아가자 조디는 더 즐거웠다. 벽에서 솔과 빗을 내려가지고 외양간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갔다. 망아지는 눈을 번쩍이더니 궁둥이를 돌려서 뒷발로 찰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조디는 항상 빌리버그가 하던 대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그리고 긴 목을 쓰다듬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워워 하고 달랬다. 망아지는 점점 긴장을 풀었다. 조디는 털이 한 움큼 땅에 떨어지고 망아지의 빨간 털에서 윤이 날 때까지 열심히 비끼고 솔질을 했다. 솔질할 때마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갈기를 10여 갈래로 따았다. 이마털도 따아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따았던 것을 전부 풀고 솔질을 해서 처음 모습대로 털을 서게 했다. 조디는 어머니가 마구간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찾아오긴 했으나 망아지 치닥거리를 해주는 조디를 보았을 때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장작 들이는 것 잊었니? 어머니는 상냥하게 말했다. 곧 어두워질 텐데 집에는 장작이 한 개도 없다. 그리고 닭모이도 안 주었잖니? 조디는 서둘러서 도구를 치웠다. 깜박 잊었어요, 엄마. 그래, 앞으론 네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놓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으면 자꾸만 있는 일이 생길 게다. 밭에서 홍당무를 캐다 주어도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해 보아야 했다. 괜찮겠지. 쇠인 것으로만 골라서 준다면야. 홍당무를 주면 털 색깔이 좋아진대요. 조디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다시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망아지가 온 다음부터 조디는 종소리가 나기 전에 일어나곤 했다. 어머니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집을 빠져나와 마구간으로 가서 게빌런을 만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버렸다.
대지도 수풀도 그리고 집도 나무들도 온통 회색기를 머금어서 마치 사진의 음화 같은 조용한 아침에 아직도 잠자는 들과 사이프러스를 지나서 마구간 쪽으로 조용히 발길을 옮겼다. 이리가 무서워서 나무 위에서 자던 칠면조가 졸린 듯한 소리로 울었다. 들판은 서리가 내린 것처럼 빛나고 그 가운데로 이슬을 헤치고 지나간 토끼와 들쥐들의 길이 유난히 뚜렷해 보인다. 두 마리의 개는 목덜미에 털을 곤두세운 채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면서 우리에서 나섰다. 그러자 조디의 냄새를 맡고는 꼬리숱이 짙은 더블트리 머트와 셰퍼드인 스매셔가 꼬리를 흔들어 아침 인사를 하고는 다시 그들의 따스한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것은 조디에게 있어서는 신기한 시간이고 신비로운 산책이며 말하자면 꿈의 연장이었다. 망아지를 처음 가져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아침마다 마구간에 갈 때면 망아지가 밤사이에 없어지지는 않았을까? 혹은 처음부터 가져왔던 일이 없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이렇게 근심거리를 짐짓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쾌감을 맛보곤 했다. 때로는 쥐가 빨간 안장을 물어뜯어서 군데군데 구멍이나 내지 않았을까? 또는 쥐가 개빌런의 꼬리를 쏠아버리지는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구간 근처까지 왔을 때는 급히 달려가지 않고는 못 배겼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아무리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도 개빌런은 틀림없이 구유 너머로 조디를 바라보고 조용히 콧소리를 내면서 앞 발굽을 굴렀다. 눈은 참나무 숯불처럼 이글이글 빛났다. 때로는 말 일을 하는 날 조디가 마구간에 가면 빌리버그가 말을 빗질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럴 때 빌리는 조디 옆에 서서 개빌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말은 발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므로 말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을 올리게 한다든가 발목을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은 사람이 말을 걸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므로 조디에게도 망아지에게 줄곧 말을 걸어 이쪽 의사를 알아듣도록 하라는 것이다. 물론 사람의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말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해주면 결코 소란스럽게 굴지 않는다고 하며 그 신뢰를 들어서 설명했다. 어떤 말은 지칠 대로 지쳤을 때에 이제 곧 목적지에 닿는다고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금세 기운을 차린다든가 또는 달리던 말이 겁을 먹고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때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 무서워하는 것의 정체를 알려주면 금방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해 주었다. 매일 아침 빌리버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밀짚을 20-30개씩 3인치 길이로 잘라서 모잣기에 찔러 두는 것이다. 그랬다가 하루 종일 심심해서 씹고 싶을 때면 하나씩 입에다 갖다 넣었다. 조디는 빌리버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까닭은 빌리버그가 말 다루는 데에는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이 지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빌리 자신의 것은 머리가 망치처럼 생긴 조랑말에 지나지 않으나 가축 경기대회 같은 데서는 항상 1등을 하곤 했다. 빌리는 말을 타거나 밧줄 던지는 재주가 비상하며 밧줄을 던져서 송아지를 잡으면
그 뿔을 이중으로 매듭지어 결박하고 자기는 말에서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말이 밧줄을 당기어 가지고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낚듯이 휘 저으면 송아지는 넘어지든가 지치게 마련이다. 아침마다 조디가 망아지의 빗질과 솔질을 하고 놓아주면 망아지는 외양간 밖의 울타리 안으로 달려간다. 울타리 안을 몇 바퀴씩 돌다가 껑충 뛰기도 했다. 그러다가 돌기를 멈추고 전신을 떨며 흰 자국이 보일 정도로 눈알을 굴리다가 거센 콧바람을 내고 물통 있는 데로 가서 겨우 숨 구멍만 조금 남기고는 물속에다 코를 박는다. 그것을 보면 조디는 기분이 좋았다. 물에다가 코를 틀어박는 모양을 가지고 말의 상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원치 않은 말은 입술만을 수면에 대지만 훌륭하고 원기왕성한 말은 숨 쉴 정도의 여유만 남기고 물에다가 코를 온통 틀어 박는 것이다. 조디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말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을 느꼈다. 윤이 나는 배의 근육이며 궁둥이의 힘줄이 주먹 쥐는 것처럼 굽혀졌다 퍼지는 모습이며 붉은 털이 햇빛을 받아 요란히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말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한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조디는 부단히 움직이는 귀가 말 얼굴에 표정을 낸다는 것도 알았다. 망아지는 귀로 말하는 것이다. 귀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를 보아서 말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귀는 쭉 뻗을 때도 있지만 축 늘어뜨릴 때도 있다. 화가 났다든가 겁을 먹었을 때는 뒤로 젖히고 불안스럽다든가 호기심을 갖는다든가 또는 만족스러울 때는 앞으로 숙인다. 그러므로 귀의 방향에 따라 그때그때의 기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빌리버그는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 가을철에 접어들자 훈련을 시켜주었다. 훈련은 곱비지는 법부터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정이라 가장 힘들었다. 조디는 홍당무를 손에 쥐고 달래면서 곱비를 잡아당겼다. 너무 지나치게 끌면 당나귀 모양 뇌 굽을 떡 버티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익숙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조디는 곱비에다 메어가지고 망아지를 목장 안에서 끌고 다녔다. 그러다가 조금씩 곱비를 늦추어 주어도 망아지는 조디를 잘 따라다녔다. 다음은 긴 곱비를 쓰는 법인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조디는 긴 곱비를 쥐고 원 중앙에 선다. 혀끝을 차서 신호를 하면 망아지는 긴 곱비를 반경으로 해서 큰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 다시 혀를 차면 전속력으로 달리게 마련이다. 게빌라는 이 재주를 부리는 것이 재미있는 듯 힘껏 뛴다. 그러다가 조디가 워워 하면 걸음을 멈춘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완전히 호흡이 맞게 된다. 그런데 게빌런에게는 몇 가지 고약한 버릇이 있다. 조디의 바지를 물어 뜯는다든가 발을 밟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귀를 뒤로 젖히고 조디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기도 한다. 게빌런은 이러한 못된 짓을 하고는 의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혼자 좋아서 웃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빌리버그는 밤만 되면 화로 앞에 앉아서 말총으로 곱비를 꼬았다. 조디가 긴 자루에 모아두었던 말총을 가지고 빌리가 곱비를 꼬면 소녀는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우선 말총 몇 오리로 실을 만들고 그 실을 2개 겹쳐서
끈을 만든다. 다음 이 끈을 대여섯 겹으로 합치면 곱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곱비를 빌리는 마루 위에다 놓고 굴리어 꼬아서 둥그렇게 만든다. 긴 곱비의 훈련은 순조로워 곧 끝나게 되었다. 조디의 아버지가 망아지가 섰다가 걷다가 달리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저놈 망아지 잘못하다가는 광대말이 되겠다. 재주 피는 말은 못 쓰는 법이야. 재주를 부리게 되면 말이 천해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재주를 몸에 익히게 되면 격이 떨어지고 개성도 없어지는 법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젠 안장을 앉아서 훈련시키도록 하렴. 이 말을 듣고 조디는 마구 있는 대로 달려갔다. 그는 얼마 전부터 톱질하는 모탕을 이용해서 안장에 앉는 연습을 하는 중이었다. 등자대의 길이를 조절해 보았으나 알맞게 맞출 수가 없었다. 멍에며 목걸이며 가죽끈들이 걸려있는 마구간 안에서 모탕에 앉은 채로 말을 몰고 밖으로 나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총을 안장머리에 얹고 들판을 쏜살같이 달려서 자기가 탄 말이 굽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망아지 등에 안장을 얹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게빌러는 안장들을 매기도 전에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앞굽을 들기도 해서 안장을 내동댕이 쳤다. 그래서 여러 번 안장을 올려 놓아야 했다. 이렇게 되풀이하는 동안에 익숙해져서 내동댕이 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안장띠를 쥐는 것이 또한 문제였다. 조디는 하루하루 조금씩 죄어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장을 개의치 않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빌리는 게빌런이 익숙해질 때까지 감촉뿌리를 이용하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물론 억지로 해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훌륭한 말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어. 억지로 하면 항상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마음 내켜서 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법이야. 빌리가 설명해 주었다. 재갈을 처음 물렸을 때 망아지는 머리를 흔들면서 혓바닥으로 재갈을 밀어내려고 하는 바람에 입 가장자리에서 피가 나기도 했다. 그리고 굴레를 벗으려고 비비기도 했다. 귀를 휘두르고 눈은 공포로 빨개졌다. 조디는 이것을 보고 좋아했다. 바보 같은 말일수록 아무렇게 다루어도 화를 내는 법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망아지를 탈 것을 생각하고 조디는 흥분했다. 아마 이놈이 나를 떨구겠지? 떨어졌다 손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떨어졌을 때 곧 일어나서 다시 말에 올라탈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때로는 말에서 떨어져서 먼지투성이가 되어 울며 다시는 말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이 치욕적인 상상은 그날 대낮까지도 계속되었다. 게빌러는 빨리 자랐다. 망아지 때와는 달리 다리에도 힘이 붙었다. 갈기털도 길어지고 점점 검은 빛을 더해갔다. 줄곧 빗고 손질을 했으므로 털은 매끄럽고 광채가 나서 오렌지 빛깔을 띤 빨간 칠그릇 같았다. 굽에는 기름칠을 해서 터지지 않도록 항상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말총으로 된 굽비는 거의 완성되어 갔다. 아버지는 헌 박차를 주고 양쪽 발 디디개를 좁히고 가죽끈을 줄여서 디디개가 다리 기장에 맞도록 해 주었다. 그 뒤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가 말했다. 망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자랐다. 이대로 가면
감사절에는 탈 수 있겠다. 그래, 탈 자신이 있니?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디는 수줍은 듯이 대답했다. 감사절이 되려면 3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비가 오게 되면 귀중한 빨간 안장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는 게빌런도 조디를 좋아하게 되었다. 조디가 구루만 남은 밭을 옆으로 질러오는 것을 보든가 목장에서 휘파람 부는 소리를 들으면 망아지는 곧 달려갔다. 그때는 언제나 홍당무의 대접을 받곤 했다. 빌리버그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 타는 법을 조디에게 가르쳐 주었다. 말을 탔을 때는 무릎으로 말 허리를 꼭 끼고 두 손으론 안장을 잡지 말아야 하는 거야. 떨어지게 됐을 경우 안 떨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제 아무리 잘 타는 사람이라도 가끔 떨어지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말은 태웠던 사람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얼른 다시 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시는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는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지게 될 거야. 이것이 말 타는 요령이야. 감사절까지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조디가 말했다. 왜? 진창 구렁텅이에 떨어질까 봐 그래? 그런 걱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이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난동을 치다가 그만 미끄러져 자기 위에 엎어지게 되면 다리나 궁둥이 뼈를 부러뜨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었다. 조디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사람이 마치 벌레처럼 땅 위에서 찌부러지는 꼴을. 조디는 오른손에 모자, 왼손으론 고삐를 잡는 것을 연습 모탕을 타고 여러 번 해보았다. 이렇게 두 손 모두 여유가 없으면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장머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안장머리를 잡는다 손치더라도 이 광경은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진다. 아버지도 빌리버그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말도 건네지 않을 것이다. 소문은 금방 이웃에 퍼져서 어머니조차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이것은 너무도 두려워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조디는 게빌런 등의 안장을 얹고 나서 조금씩 자기의 무게를 등잣뒤에 주어 보았을 뿐 말 위에 올라타지는 않았다. 감사절까지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일 오후 빨간 안장을 망아지에 얹고 띠를 꼭 죄어 보았다. 게빌런은 띠를 채우려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배를 크게 했다가 다시 배를 움츠리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다. 조디는 가끔 망아지를 쑥밭으로 데리고 가서 둥근 물통의 물도 먹게 하고 때로는 희게 보이는 셀리너스 거리와 셀리너스의 넓게 퍼진 계곡에 기하학적인 모양을 한 밭과 염소가 잎새와 줄거리를 먹어서 가위로 자른 듯이 보이는 떡갈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그리고 또 쑥밭을 헤치고 둥근 공터에 데리고 갈 때도 있었다. 이곳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된 곳으로서 이곳만으로서도 별천지를 이룰 수 있는 곳인데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머리 위의 하늘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쑥대들 뿐이다. 게빌런은 이렇게 외출하기를 즐겨 머리를 높이 쳐들어 흔들고 호기심에서 콧구멍을 쫑긋거리기도 했다. 마구간으로 돌아올 때면
그들 몸에서는 쑥 냄새가 나곤 했다. 시간은 감사절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으나 그보다도 먼저 겨울이 닥쳐왔다. 검은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서 하루 종일 하늘을 뒤덮곤 했다. 밤이 되자 바람은 소리내면서 불었다. 떡갈나무 잎은 아침부터 떨어져서 대지를 덮어버렸다. 그러나 나무 자체는 변함없이 바람을 맞고 서 있었다. 조디는 감사절까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랐으나 그대로 되지 않았다. 땅빛은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했다. 나무들은 반짝반짝 빛났다. 곡식 그루는 곰팡이가 나서 까맣게 변했다. 산과 건초더미는 비를 맞아 잿빛으로 변했다. 지붕이의 이끼는 여름에는 잿빛이었는데 지금은 황록색으로 변해버렸다. 비가 오는 일주일 동안 조디는 말을 외양간에 가두어 둔 채 학교에서 돌아와서 운동을 시킨다든가 또는 산 중턱에 있는 물통에 물을 먹이는 일 이외에는 좀처럼 밖에 끌고 나와서 비를 맞히지 않았다. 비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모르고 내려서 새싹이 돋아났다. 조디는 비옷을 입고 장화차림으로 학교에 가야 했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에는 빛나는 태양이 얼굴을 보였다. 조디는 외양간에서 망아지를 돌보아 주다가 빌리버그한테 말을 건넸다. 오늘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말을 울타리 안에 풀어 놓을까 하는데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을 거야. 빌리는 찬성했다. 어느 누구라도 오랫동안 집안에 처박혀 있기는 싫을 테니까 나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산에 가서 샘물의 낙엽을 치울 참이야. 빌리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짧은 밀짚 꼬챙이로 이빨을 쑤셨다. 그렇지만 비라도 오면 어쩌지? 조디는 자기의 불안스런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늘은 안 올 거야. 올 만큼 왔으니까. 빌리버그는 팔뚝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왔댔자 조금 올 테니까 그런 것쯤은 맞아도 괜찮아. 비가 오면 마구간에 넣어줄 테야, 빌리? 이제 말 탈 날도 가까워 오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빨리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때까진 봐주마. 그러나 오늘 비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조디는 개빌런을 울 안에 풀어 놓고 학교로 갔다. 빌리버그의 판단이 어긋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절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날씨만은 잘 못 보았다. 대낮이 지나자 비구름이 산 위에 걸리더니 잠시 뒤 비를 퍼부었다. 조디는 교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비 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손을 들어 변소에 간다고 해놓고 일단 교실 밖으로 나온 다음 말을 외양간으로 몰아넣으러 집으로 달려갈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비 맞아도 괜찮다는 빌리의 말을 믿고 불안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다. 학교가 끝나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달려갔다. 양쪽 둑에서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비는 찬바람을 타고 정신없이 몰아쳤다. 조디는 자갈 섞인 진창길을 미끄러지면서 총총 걸음으로 달려갔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개빌런이 초라한 모습으로 우울 안에서 비를 맞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붉은 망아지는 비에 한빡 젖어서 까맣게 보였다. 비바람이 부는 쪽으로 궁둥이를 돌려대고 머리를 숙인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조디는 단숨에 달려가서 외양간 문을 밀어 열고는 개빌런의 이마털을 잡아서 안으로 끌어 넣었다.
그러고 나서 부대 조각을 찾아가지고 몸뚱이를 씻어주고 다리와 발목을 문질렀다. 게빌러는 가만히 서 있었으나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조디는 할 수 있는 한 깨끗이 닦아주고 집에 가서 더운 물을 떠다가 먹이를 타서 주었다. 말은 그리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았다. 조디가 만든 더운 죽을 조금 먹기는 했지만 식욕은 나지 않는성 싶었다. 가끔 발작 쪽으로 몸을 떨었고 등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었다. 빌리버그와 칼 티플린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어둑어둑했다. 비가 쏟아져서 베나수의 집에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통 뭐 줘야지. 칼 티플린이 변명했다. 조디의 원망의 눈초리는 빌리버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음이 아팠다. 비가 안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 조디는 비난조로 말했다. 빌리는 시선을 돌렸다. 요새 날씨는 변덕이 심해서. 이것은 변명이 되지 못했다. 판단을 그르쳐도 좋다는 법은 없으니까. 자신도 이것은 알고 있는 바였다. 망아지가 비에 흠뻑 젖었어. 깨끗이 닦아주었니? 부대 조각으로 닦아주고 더운 죽을 주었어. 빌리는 그 처사에 만족하고 머리를 끄덕거렸다. 감기는 안 걸릴까? 빌리? 그만한 비를 갖고 감기 걸릴 정도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빌리는 조디를 안심시켰다. 이때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둘의 이야기에 참견해 가지고 훈계 비슷한 말을 조디에게 했다. 말은 강아지와 달라. 칼 티플리는 겁쟁이라든가 병쟁이를 몹시 싫어하는 성미인데 더구나 제 앞도 감당 못하면 멸시당하게 마련이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비프스테이크와 튀긴 감자를 챙겨 놓았는데 김이 방 안에 가득 찼다. 다 같이 식사를 시작했다. 아직도 칼 티플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귀엽다고 버릇을 잘못 들여서 약골로 만들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빌리버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모프라도 덮어주었니? 빌리가 물었다. 아니, 모포는 찾지를 못해서 부대를 등에 얹어 주었어. 그러면 밥 먹고 같이 가서 말을 감싸주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 빌리 마음은 약간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난로 있는 방으로 돌아가고 어머니가 설거지하러 간 뒤에 빌리는 초롱을 찾아서 불을 켰다. 그러고 나서 조디를 데리고 진창길을 걸어서 마국간 쪽으로 갔다. 외양간 속은 어둡고 훈훈했다. 다른 말들은 아직도 마른 풀을 먹고 있었다. 등을 붙잡고 있어, 조디.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 빌리 자신은 게빌런이 다리와 배를 만져보고 열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회색빛 콧등에다 뺨도 대어보았다. 눈을 까 뒤집어서 누나를 들여다보고 입술을 열어 잇몸을 만져보고 귀 속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암만 해도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힘껏 문질러 줘야겠어. 빌리는 부대를 벗기고 다리를 심하게 문지른 다음 계속해서 가슴팍과 어깨를 마찰했다. 말은 이상스러울 정도로 기운이 없어 그냥 얌전히 몸을 맡기고 서 있었다. 문지르기를 끝낸 빌리는 헌 말덕석을 등에 덮어주고 목덜미와 가슴팍 부분을 끈으로 동여맸다. 괜찮아. 내일 아침이면 기운이 날 거야.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바라보더니 말했다. 늦었으니 이제 자거라. 그러고는 거친 손으로 뺨을 쓰다듬고 머리를 넘겨주었다. 망아지 걱정은 말아라. 내일이면 괜찮을 거다. 빌리는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수의사니까. 어머니가 자기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조디는 어머니의 손을 치우고 배가 뜨뜻해질 때까지 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전신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질 않았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틀 때처럼 헌해지기에 일어나서 내리다지 옷을 끌어당기고 바지를 손으로 더듬어서 찾았다. 그때 옆방 시계가 2시를 쳤다. 들었던 옷을 옆에 놓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번에 눈을 떠보니 날이 샌 뒤였다. 처음으로 식사 종소리를 못 듣고 늦잠을 잤다.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단추도 미처 채우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머니는 잠깐 동안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말고 다시 아침일을 계속했다. 다정스런 눈매에는 친절미가 깃들여 있었다. 가끔 입가에 미소를 지을 때도 있으나 그것이 눈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조디는 마구간 쪽으로 뛰어갔다. 반쯤 갔을 때 걱정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말이 헛기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구간 안에 들어서니 빌리가 억센 손으로 말이 다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조디를 쳐다보고 미소 지었다. 가벼운 감기야. 2, 3일이면 회복될 테니 걱정 마. 조디는 망아지의 얼굴을 보았다. 눈을 반쯤 감고 있는데 눈꺼풀은 두껍고 건조해 보였다. 눈 가장자리에는 눈곱이 끼어 있었다. 귀를 옆으로 들이우고 머리는 숙이고 있었다. 조디가 손을 내밀었으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또 기침을 했다. 콧구멍에서는 콧물이 흘렀다. 조디는 빌리버그를 돌아다보고 물었다. 병이 대단한가 봐. 지금 말대로 감기 정도야. 너는 어서 가서 밥 먹고 학교에 가도록 해. 말은 나한테 맡겨라. 빌리는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 아래만 붙어 있을 수 없지? 걱정 마.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테니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가 내일 종일 봐주름. 빌리는 거듭 조디를 실망시켜서 마음이 언짢았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병을 고쳐주리라고 혼자 다짐했다. 조디는 집에 돌아가서 얼빠진 사람처럼 식탁에 앉았다. 베이컨을 얹어서 부친 달걀이 식어 기름이 엉겨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보통 때의 분량을 먹었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빈 접시를 치우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망아지는 빌리가 돌봐줄 거다. 어머니는 거듭 조디를 안심시켰다. 조디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우울했다. 질문을 받아도 대답도 못하고 읽으라고 해도 단어 하나 올바르게 읽지 못했다. 망아지가 병들었다고 아무한테나 말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면 병이 더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다. 겨우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안스런 생각은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일부러 천천히 걸어서 친구들과 멀어졌다. 이렇게 언제까지든지 걷기만 하고 목장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마저 들었다. 빌리는 약속대로 마구간에 있었다. 망아지는 아침보다도 더욱 좋질 않았다. 지금은 눈을 거의 감고 있었으며 코가 막혀 푸르륵거리며 숨을 쉬었다. 짜부러진 눈 사이로 보이는 눈망울에는
막이 한 겹 덮여 있었다. 저런 눈으로도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막힌 콧구멍을 뚫으려고 힘을 주어 푸르륵 대긴 하나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막히는 것 같았다. 조디는 망아지의 털 모양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깨끗이 빗겨졌던 것이 두루 뭉술이가 되어버리고 윤기 있던 빛깔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조디는 구유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물어보기가 싫지만 그렇다고 안 물어볼 수도 없었다. 빌리,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근심스럽게 물었다. 빌리는 망아지의 턱밑을 만지면서 대답했다. 여길 만져봐라. 그러고는 조디의 손을 끌어다가 턱 밑에 있는 큰 혹에다 갖다 대었다. 이놈이 좀 더 커지면 그땐 잘라야 한다. 그러면 병은 곧 낫게 되지. 이 말을 듣고 조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혹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프지? 빌리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3번씩이나 되묻는 데는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염성 카타르야. 걱정 마. 꼭 고칠 테니까. 이보다 훨씬 심한 것도 거뜬히 고쳤거든. 더운 김을 쏘여 주어야겠는데 도와주겠니? 조디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다. 조디는 빌리 뒤를 따라 곡식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김 쏠 주머니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범포 감으로 된 긴 주머니인데 두 귀에 걸치는 끈이 달려있다. 빌리는 우선 주머니의 3분의 1쯤 되게 밀기울을 넣고 거기다 마른 호프를 2줌 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석탄산과 테레빈 기름을 조금씩 부었다. 나는 이걸 휘젓고 있을 테니까 넌 집에 가서 더운 물이 든 주전자를 가지고 오려무나. 빌리가 일러주었다. 조디가 주전자에 더운 물을 채워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주머니가 움직이지 않게 게빌런의 코에 결박되어 있었다. 주머니 옆에 뚫린 조그만 구멍으로 뜨거운 물을 부었다. 망아지는 뜨거운 증기가 올라오자 놀라서 처음에는 뒷걸음질을 했으나 그때는 이미 뜨거운 김이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갔고 콧구멍도 동시에 뚫렸다. 망아지는 소리를 내어서 숨을 쉬었다. 다리는 겁에 질린 듯이 떨고 눈은 뜨거운 김을 피해서 꼭 감고 있었다. 빌리는 다시 더운 물을 부어서 15분쯤 김을 쏘여 주었다. 그러고 나서 주전자를 밑에 놓고 게빌런이 코에서 주머니를 벗겼다. 망아지는 약간 기운을 회복한 듯 했다. 호흡도 자유스러워지고 눈뜨기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다. 어때? 효과가 있지? 이대로 모포를 둘러두면 내일 아침에는 한결 나아질 거다. 빌리가 말했다. 나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 아니야, 내가 있으마. 모포를 건초 위에 깔고 내가 자련다. 내일은 내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필요하면 김을 쏘여 주렴. 땅거미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돌아왔다. 조디는 자기가 맡아 하는 닭모에 주는 일과 장작 끌어들이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집 앞을 지나 어둠에 쌓여있는 쑥밭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마셨다. 차가워서 입을 찌르는 듯하며 전신이 떨려왔다. 산 위의 하늘에는 아직도 별이 남아 있었다. 매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는데 가슴팍으로 지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것이 마치 불꽃 같았다. 서쪽 하늘에는 다시 비구름이 모이기 시작했다. 조디의 아버지는
식사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빌리버그가 모포를 메고 마구간에 잠자러 가자 난로에 불을 붙이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말처럼 꼬리와 귀를 가졌으며 벌거벗은 채 이 근처를 뛰놀던 야인의 이야기며 새를 잡으러 숲속으로 들어간 모로 고호의 고양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또 금강을 발견했으나 그 흔적을 하도 교묘하게 감추었으므로 자기들 자신도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는 유명한 맥스웰 형제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조디는 턱을 괴고 앉은 채 초조한 기분으로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디가 자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재미없니? 재미있어요, 아버지. 조디는 상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이야기를 그만두었다. 얼마 있다가 조디는 초롱에 불을 켜들고 마구간으로 갔다. 빌리버그는 건초 위에서 자고 있었다. 숨 쉴 때만 호흡기에서 소리가 조금씩 날 뿐 망아지는 아까보다 한결 나아진 것 같았다. 조디는 잠깐 동안 헝클어진 붉은 털을 손가락으로 만져주다가 초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불을 잘 덮고 자거라. 날씨가 추워진다. 네, 어머니. 그래, 그럼 잘 자거라. 그러고도 어머니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망아지 걱정은 하지 마. 곧 나을 거다. 조디는 몹시 피곤해 있었다. 금세 잠이 들어서 새벽까지 계속 잤다. 아침 식사 종이 울리자 조디가 미처 밖에 나갈 채비도 못했는데 빌리버그가 마구간에서 돌아왔다. 좀 어때? 조디가 물었다. 빌리는 보통날과 마찬가지로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이제부터 혹을 자를 참이야. 그렇게 하면 곧 기운을 차릴 거야. 식사가 끝나자 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잘 드는 칼을 끄집어내서 반짝이는 날을 오랫동안 숫돌에 갈았다. 그러고 나서 칼을 엄지손가락의 배에 대보았다. 다음은 윗입술에 대고 나를 검사했다. 마구간으로 가는 도중 조디는 새로 싹트는 풀과 하루하루 썩어가는 그루에 저절로 뿌려진 종자에서 나온 싹이 유난히도 푸른 것을 느꼈다. 춥기는 하나 날씨는 맑은 편이었다. 조디는 망아지를 보자 곧 병이 심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눈곱이 낀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머리를 하도 밑으로 숙였기 때문에 코끝이 바닥에 있는 밀짚에 닿을 정도였다. 호흡할 때마다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참을 수 없는 아픈 소리였다. 빌리는 망아지의 기운 없는 머리를 치켜들고 날쌔게 혹을 도려냈다. 조디는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조디는 빌리가 농도가 옅은 석탄산을 혼합해서 만든 약물로 수술한 곳을 씻을 동안 망아지가 머리를 숙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다. 자, 이젠 시원할 게다. 이런 누런 독 때문에 앓고 있었다. 빌리는 자신을 가지고 말했다. 조디는 의아스러운 눈으로 빌리를 바라보았다. 몹시 아픈 모양인데? 빌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알지 못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무심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참았다. 한참 있다가 그는 입을 열었다. 그래, 좀 심하긴 해. 그러나 이보다도
몇 배나 더한 놈도 거뜬히 낫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 폐렴이라도 생기면 몰라도 곧 나을 거다. 오늘은 꼭 붙어서 지키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이 보이면 알려다오. 빌리가 나간 뒤에 조디는 망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귀 뒤를 쓰다듬어 주었다. 망아지는 그전처럼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일이 없었다. 호흡할 때마다 들리던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더블트리 머트가 보라는 듯이 붉은 꼬리를 흔들면서 외양간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조디는 그의 기운찬 모습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검은 흙덩이를 주어서 개를 향해 던졌다. 개는 캥 소리를 내고 달아났다. 한낮이 되었을 때 빌리버그가 돌아와 뜨거운 증기 주머니를 대주려고 했다. 이번에도 전번처럼 잘 되기를 바라며 조디는 지켜보고 있었다. 호흡은 좀 나아졌으나 머리를 높이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 토요일은 시간이 좀처럼 가질 않았다. 저녁 늦게 조디는 자기의 침구를 꾸려가지고 와서 건초 위에다 자리를 마련했다. 허락을 받고 한 일이 아니었다. 자기의 행동을 주시해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아서 웬만한 일은 대개 허락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은 구요 위에 초롱을 철사로 매달고 불을 켜서 세웠다. 가끔 망아지 다리를 주물러 주라는 빌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9시쯤 되어서 바람꽃이 일어나 마구간 주변을 휘몰아쳤다. 조디는 걱정이 되었으나 그래도 졸리기는 했다. 그래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호흡소리에 동반하는 신음은 잠자리에서도 들렸다. 갑자기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몇 번 계속되자 조디는 눈을 떴다. 바람이 강하게 외양간 안으로 몰아쳐 들어왔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입구 쪽을 보았다. 문은 바람에 열려 있었고 망아지는 보이지를 않았다. 그는 초롱불을 집어내려 가지고 억센 바람 속으로 뛰쳐나갔다. 개빌런이 힘없이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천천히 기계적으로 발을 옮겨놓고 있었다. 조디는 재빨리 쫓아가서 앞 이마의 털을 붙들었다. 망아지는 얌전히 끌려와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신음소리는 더욱 커지고 푸르륵대는 콧소리도 더했다. 조디는 잘 수 없게 되었다. 호흡에 동반하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한층 날카로워졌다. 날이 새자 빌리버그가 와주어서 조디는 한결 안심이 되었다. 빌리는 마치 처음 보는 듯이 한참 동안 망아지를 바라보다가 귀를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더니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참아볼 수 없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에 가 있어라. 조디는 빌리의 두 팔을 힘껏 잡았다. 총으로 쏴 죽이려는 건 아니지? 빌리는 달래듯이 조디의 팔을 잡았다. 천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숨통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하려는 거야. 워낙 코가 꽉 막혀서 기운을 내면 그 구멍에 주석 단추를 달아서 숨쉬게 하자. 비록 조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더라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물론 망아지의 빨간 몸뚱이가 찢기는 것을 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찢긴다는 것을 알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무서웠다. 나 여기 이대로 있겠어. 그런데 정말 구멍을 뚫지 않으면 안 돼?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뚫어야 해. 여기 있으려면 말머리를 잡아다오.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으면 그만두고. 빌리는 다시 전에 사용했던 칼을 끄집어내서 정성껏 숫돌에 갈았다.
조디가 망아지의 머리를 높이 치켜 올려서 목덜미 밑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하자 빌리는 손을 여기저기 짚어서 알맞은 장소를 골랐다. 번쩍이는 칼날이 망아지 목에 꽂힐 때 조디는 울었다. 망아지는 힘없이 뒤로 물러서려고 했으나 조용히 서서 떨기만 했다. 핏방울이 칼을 따라 빌리의 손을 물들이고 셔츠 속으로 스며들었다. 빌리의 네모진 손은 살을 따고 구멍을 뚫었다. 그 순간 속으로부터 숨을 뿜는 바람에 온통 피를 퉁겼다. 산소가 들어가자 망아지는 대번에 기운을 차렸다. 뒷굽으로 차고 앞발을 들려고 했으나 조디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다. 그동안 빌리는 새로 생긴 상처에 석탄산이 든 약을 발라주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흐르던 피가 멎고 목에 뚫린 구멍은 호흡을 할 때마다 희미한 거품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오므라들었다 했다. 밤새 불던 바람이 비를 몰아왔는지 마구간 지붕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얼마 뒤 아침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먼저 먹고 와. 구멍이 메워지지 않도록 누가 하나 붙어 있어야 하니까. 빌리가 말했다. 조디는 천천히 마구간에서 나왔다. 몹시 우울해서 밤중에 바람에 문이 열리고 망아지가 뛰쳐나갔다는 것을 빌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밖은 습기가 찬 흐린 아침이었다. 가는 도중에 물 웅덩이가 있으면 공연히 심술이 나서 일부러 그 가운데로 물을 퉁기며 지나갔으므로 집에 닿았을 때는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고 마른 옷을 주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물어보았자 대답할 수 없는 이쪽 사정을 아는 듯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마구간으로 다시 가려고 했을 때 말죽이 들어있는 김이 나는 냄비를 주며 들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조디는 받아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조디가 마구간에 들어서자 빌리는 손뭉치를 막대기 끝에 맨 것을 주면서 거품으로 구멍이 막히면 닦아주라면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조디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구유 앞에 서 있었다. 칼 티플린이 아들한테 말을 건넸다. 같이 가지 않을래? 나는 지금부터 산 너머로 가는데. 조디는 머리를 흔들었다. 자, 가자. 망아지는 그만해 두고. 아버지는 끈덕졌다. 빌리는 화가 나서 대들었다. 내버려 두세요. 망아지는 조디 것이니까. 칼 티플리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혼자 밖으로 나갔다. 몹시 기분이 상한 듯했다. 조디는 오전 내내 망아지 옆에 붙어서 숨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었다. 점심때가 되자 망아지는 지쳐서 코를 내밀고 옆으로 누웠다. 빌리가 돌아왔다. 오늘 밤 이놈하고 밤을 새우려면 지금 눈을 붙여라. 그가 말했다. 조디는 기운이 하나도 없이 마구간을 나왔다. 하늘은 어느새 개어서 파랗고 투명해 보였다. 여기저기서 새들이 날아다니며 비 그친 뒤 지면에 나타난 벌레를 찾고 있었다. 조디는 쑥밭으로 달려가서 이끼 낀 물통 가장자리에 앉은 채 저 멀리 아래로 보이는 자기 집과 빌리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과 사이프러스를 바라보았다. 항상 보는 풍경이지만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았다. 그 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을 받아들일 하나의 틀거지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왔다. 잠시 동안 비가 갠다는 징조다. 발 밑에는 새로운 풀돌이 작은 발을 뻗치고 있었다. 샘 주변 진흙밭에는 메추라기 발자국이 무수히 나 있다. 더블트리 머트가 몸을 비스듬히한 채 어색한 기분으로 채소밭을 질러서 달려왔다. 조디는 검은 흙덩이로 때린 것을 생각하고는 목을 껴안고 까만 콧등에 입을 맞추었다. 더블트리 머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엄숙한 일이 곧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 듯이. 다만 꼬리만 흔들어서 땅바닥을 두드릴 따름이다. 조디는 머트의 목덜미에서 피를 빨아먹어 배가 통통해진 진드기를 잡아서 손가락 사이에 넣고 손톱으로 터뜨렸다. 더럽다. 차가운 샘물에다 손을 씻었다. 쉴 새 없이 불어오는 바람 소리뿐 목장은 지극히 고요했다. 점심 먹으러 집에 안 가도 어머니한테 꾸중을 듣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얼마 뒤 마구간 쪽으로 돌아갔다. 머트는 제 집으로 돌아가 한참 동안 혼자서 킁킁거리고 있었다. 빌리는 앉았던 상자에서 일어나 손뭉치가 달린 막대기를 조디에게 넘겨주었다. 망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으며 목덜미의 구멍은 숨 쉴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 했다. 조디는 망아지 털이 말라붙어 탄력이 없는 것을 보고는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개라든가 말이 털이 탄력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알리는 확실한 징조였다. 조디는 힘없이 상자 위에 앉아서 오랫동안 그대로 경련을 일으키는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졸음이 왔다. 그날 오후에는 비교적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해가 지기 직전에 어머니는 깊은 접시에 수트를 담아 가지고 왔다. 조디는 수트에 조금 입을 댔을 뿐이다. 어두워지자 상처 구멍이 메워지지 않도록 지켜보기 위하여 초롱불을 망아지 머리 옆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눈을 붙였다가 차가운 밤 기운에 잠이 깼다. 바람은 북극의 추위를 몰아오고 있었다. 조디는 모포 한 장으로 몸을 감쌌다. 개빌런이 숨소리는 조용해지고 상처 구멍의 진동도 한결 약해졌다. 건초장에서는 부엉이가 깨깨거리며 생쥐를 쫓고 있었다. 조디는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잠이 들었는데 자면서도 바람 소리가 거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구간 주변에서 덜거덕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눈을 떴을 때는 날이 새어 있었다. 그런데 마구간 문은 바람에 열려 있었고 망아지는 보이질 않았다. 벌떡 일어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문 밖으로 나섰다. 새로 나온 풀 위에 이슬을 헤치고 간 망아지 발자국이 뚜렷했다. 지친 걸음걸이로 발끝을 끈 자국이 보였다. 발길은 산중턱 쑥밭 쪽을 향해 있었다. 조디는 발자국을 더듬으며 다름질 쳤다. 여기 저기 땅에 박힌 차돌이 아침 햇빛을 받아 빛났다. 발자국을 따라가던 조디의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위를 쳐다보니 검은 독수리가 떼를 지어 공중에서 맴돌고 있었다. 독수리 떼는 빙빙 돌아서 점점 낮아졌다. 그러자 흉악스런 독수리들은 산 너머로 사라졌다. 조디는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더욱 빨리 달렸다. 드디어 발자국을 쫓아서 쑥밭대까지 이르렀다. 다시 발자국은 굽은 길을 따라서 쑥밭 가운데의 쑥이 무성한 곳으로
계속 이어졌다. 언덕 위에까지 왔을 때는 몹시 숨이 차서 잠깐 발을 멈추었다. 귓속의 혈관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드디어 찾고 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 저 멀리 쑥을 베어 공터가 된 곳에 붉은 망아지가 누워있다. 먼 데서 보아도 네 다리가 천천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망아지 주변에는 독수리들이 한데 몰려 있었다. 독수리들은 망아지 죽는 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조디는 몸소리를 치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이슬에 젖은 돼지는 발소리를 죽이고 무성한 쑥밭은 조디의 키를 넘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 중 한 마리가 벌써 말머리에 올라앉아서 까만 부리를 쳐들고 있었다. 조디는 독수리 무리 속으로 고양이처럼 뛰어들었다. 새까만 무리들이 일제히 날아서 구름 같았는데 말머리에 앉았던 놈만이 늦었다. 막 날려고 하는 것을 조디가 날쌔게 날개쪽지를 잡아 끌어내렸다. 크기가 거의 조디와 비슷했다. 잡히지 않은 한쪽 날개로 마치 곤봉을 때리듯이 아프게 조디의 얼굴을 갈겼다. 그러나 붙들고 놓질 않았다. 발톱으로는 조디의 다리를 움켜쥐고 날개 쭉지로는 계속해서 머리 좌우를 강타했다. 조디는 다른 한 손으로 독수리 몸뚱이를 더듬었다. 마침내 손이 독수리 목에 미쳤다. 독수리는 새빨간 눈으로 조디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무서움을 모르는 험상스러운 눈이었다. 털이 빠진 대가리를 좌우로 돌렸다. 그러자 부리를 열고 부패한 액체를 토했다. 조디는 독수리를 무릎으로 짓눌렀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목을 땅에 누르고 또 한 손으로는 차도를 찾았다. 한 대 내려치자 부리가 옆으로 쪼개지고 입 가장자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다. 두 번째는 빗나갔다. 두려움을 모르는 빨간 눈은 여전히 조디를 뚫어지게 보았다. 조디는 계속해서 내리쳤다. 독수리는 숨이 끊어졌다. 머리는 완전히 부서져서 피로 뒤범벅이 되었다. 죽은 독수리를 계속해서 내려치고 있을 때 빌리버그가 독수리의 시체에서 조디를 끌어당기더니 몸을 떠는 그를 꼭 껴안아 주었다. 칼 티플리는 커다란 손수건으로 아들이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조디는 흥분을 가라앉혔다. 아버지는 독수리의 시체를 발끝으로 굴리면서 아들에게 말했다. 조디야, 독수리가 말을 죽인 것은 아니야. 그렇지 않니? 알고 있어요. 조디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 것은 빌리버그였다. 조디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는 돌아서서 칼 티플린에게 대들었다. 물론 알고 있죠, 제기랄. 얘가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하쇼? 빌리는 분개해 있었다. 네, 오늘은 붉은 망아지 일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붉은 망아지는 4부까지 전개됩니다. 제2부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농장에 찾아든 정체모를 노인에게 기울이는 조디의 애정과 노인이 떠나버리자 슬퍼하는 조디가 묘사되어 있고요. 제3부에서는 그러한 조디를 안타깝게 생각한 아버지가 암말에게 새끼를 베게 해서 망아지를 주려 하지만
난산인 탓에 어미말을 희생해서까지 망아지를 주려 했던 부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가끔 찾아오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냉대를 받는 외할아버지를 어떻게든 위로해 보려는 조디의 인정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성적이면서 소심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을 지닌 조디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떠올려 본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